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참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었고요. 대규모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은 강세장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예. 지금 시장이 강한 게 아닌가. 물론 뭐 섹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유럽 증시 보십시오. 독일 증시가 사상 최고치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미국 시장도 강세였고 우리 증시가 다만 이제 2차 전지주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그 조정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글로벌 전체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강세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강한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주 연준 예상대로 25bp 금리를 올렸고요. 그건 우리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예. 25bp를 올리고 물론 예상된 것이었고 다음 9월 FOMC 회의에서는 뭐 거의 데이터에 따라서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해서 상당히 유연한 어떤 모습을 보였고 이게 이게 결국 얘기하는 것은 금리에 대한 어떤 시장 영향력이 약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좀 언급을 드렸지만은 역시나 금리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많이 약화됐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PC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또 예. 계속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 지표가 모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금리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 다우지수는 또 새로운 기록을 하나 세웠죠. 13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이건 1987년 이후 최장 상승 기록이라고 하네요. 2020년부터 우리 글로벌 증시에서 새로운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주요 기업들 실적도 많이 발표를 했는데 물론 실적 발표가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긴 했지만은 상당수 기업들 양호한 수치가 나오고 있죠. 어닝스 프라이즈 어닝스 프라이즈 비율이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면 10년 평균을 넘어서고 있는 뭐 거의 80%대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에 매출 성장 둔화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한 주간 좀 애를 먹었습니다만은 구글이라든지 메타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 평가를 받으면서 한 주간 10% 급등을 했습니다. 또 거기다 반도체주 보면 인텔 같은 경우도 양호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또 우리 실적 발표란 삼성전자의 감산이나 이런 영향도 같이 받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미국에서 또 강세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 국내 증시로 넘어오면 조금 변동성이 컸었죠. 2차 전지주의 큰 변동성이 시장을 좀 휘저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2차 전지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주요 종목을 놓고 보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20에서 한 40까지 급하게 빠지면서 장을 좀 쥐 흔들었는데 물론 이제 다행히도 지난 금요일 막판에 좀 장이 또 올라오면서 2차 전지주들이 올라오면서 안정감을 줬습니다만은 한 주를 놓고 보면 2차 전지주가 우리 국내 시장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마침 이제 뭐 대결 구도로 가는 느낌이죠. 2차 전지가 가든지 나머지가 가든지 2차 전지가 급등이 나오면 나머지가 죽고 또 2차 전지가 쉬면 나머지 섹터가 올라가는 대결 구도가 굉장히 강해서 불편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장세를 조금 보시면은 2차 전지주 많이 흔들리다가 올라오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섹터들도 올라왔거든요. 그 점은 조금 보기 좋았다. 그래서 뭐 로봇주라든지 인공지능 또 특히 낙폭 과대 섹터 종목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금요일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은 그나마 극단적인 어떤 흐름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지 표를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현지 시간 31일 월요일에는 미국의 7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가 공개됩니다. 또 1일에는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PMI와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공개되고요. 한편 2일에는 미국의 7월 ADP 민간 고용 그리고 한국에서는 7월 CPI가 발표됩니다. 또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3일에는 영국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미국에서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끝으로 4일에는 미국의 7월 비농업 고용지표까지 발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고용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애플과 네. 아마존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를 소화했죠. 뭐 슈퍼 예. 위크다 해서 굉장히 잘 소화시켰는데 이번 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 초에 또 원래 경제 지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선 이제 경제 지표라 그러면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게 되죠. 이것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IT 수출과 좀 연동된 게 있으니까 ISM 제조업 지표를 좀 주목해 볼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7월 고용 지표도 금요일 나오게 되겠고요. 연준에서 아무래도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지표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비제조업 PMI, 또 차이신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나오기 때문에 금리보다는 이제는 경기 쪽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경기 지표에 대해서 많이 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상당히 좋은 어떤 실적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예상보다도 지금 서프라이즈 어떤 기준이 많이 나오고 있다, 서프라이즈 실적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자라든지 캐터필러, AMD의 실적 발표가 있고, 무엇보다도 또 빅테크 중에서 애플이 가장 중요하겠죠. 애플의 실적 발표와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마 이게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호주와 영국의 통화정책회의도 있겠고요. 또 폴란드 대통령 방한도 있게 되겠는데, 이번 주도,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주에도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움직이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가 이번 주에도 많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지난주에 이 각국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한 바 있죠. 그런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주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기 쪽에 많이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상승 추세가 계속 살아있다. 이 의견을 올해부터 지금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우리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추세로 돌아선 상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미국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지만은 독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경기와 인플레가 이렇게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지수가 좋은가? 아무래도 그 이후 상황을 지금 반영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리 영향력은 계속 뭐 낮아지고 있고요. 25bp 금리 인상 이후에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데이터에 따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다음 9월 FOMC 회의에서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지만은 지금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금리는 어차피 막바지 국면이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 전망 같은 경우도 침체에서 지금은 뭐 둔화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측면은 국내 증시 들어오게 되면 수급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이 수급에 의한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7월에 매매한 매매 상위 종목군을 좀 놓고 보면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판 종목이 뭔가를 보니까 포스코홀딩스죠.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2차 전지 대형주를 팔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4조 가까이 팔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근데 많이 산 걸 보니까 코스닥 쪽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와 또 에코프로의 BM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샀어요. 1조씩을 샀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매도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지만은, 특히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잖아요. 이런 분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에코프로 시리즈를 이렇게 지금 와서 많이 사고 있는가, 7월 들어서 당연히 생각하실 겁니다. 이건 쇼커버링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좋다면은 진작에 샀겠지만은 지금 들어오는 것은 역시 쇼커버링이다. 숏 스퀴즈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극단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이제 한 가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롬의 신용 물량이 7월 들어서 7월까지만 해도 5에서 6% 가까이 쌓여 있었거든요. 전체 유통 물량의
5에서 6%가 쌓여 있었는데 한바탕 쇼크버링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모두 2%대로 감소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매수가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그렇지 역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의 BM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쳤구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그나마 또 나쁘게 본다면 굳이 나쁘게 본다면 땔감이 줄어들었다. 불태울 수 있는 공매도 잔량이 줄어든 거예요. 5%에서 2% 줄었다는 것은 하락 변동성은 물론이고 상승 변동성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약해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고객예탁금 추이 그림을 보면 또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최근에 신용물량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고객예탁금 추이를 보시면 이건 2020년부터 그 당시에 2020년에 통합개미 운동이 나왔었죠. 바로 직전이 한 30조 정도 고객예탁금이 쌓여 있었는데 이건 개인 투자자의 탄알입니다. 2021년 5월까지 77조까지 늘어나면서 대세 상승장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줄어들면서 침체장이 왔었는데 딱 올해 초에 42조였거든요. 이게 54조까지 4월까지 늘어나면서 엄청난 랠리를 한번 가져왔었고 조금 소강 상태에서 다시 58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이렇게 늘어나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전에 고생했던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로 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최근에 움직이는 테마주라든지 아니면은 이 돈이 2차 전지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좋아하는 종목군들의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탄력있게 좋아지고 있고 또 다만 이제 좀 불안한 것은 미수 매매가 또 굉장히 많이 증가하더라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 시장 전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 추세고 이 단기 변동성과 내동 매매만 좀 주의한다 그러면은 여전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최근 장을 보면은 참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2차 네. 전지가 없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또 있는 분들은 이게 흔들리지 않을까 불안하고요. 이럴 때 네.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해답부터 우리 두 가지씩으로 말씀드리면 예. 균형감. 지금이 그게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 제가 말씀드렸던 게 포모 현상이죠. 예. 2차 전지를 가진 분과 못 가진 분의 어떤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나만 그 종목이 없어. 이 흔들림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감하게 따라 붙으시든지 이건 손절매가 가능한 분들만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지금은 따라갈 필요 없이 나의 종목, 원래 내가 관심 가지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다. 결국은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건 이번 주 월요일부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밸류에 대한 논쟁, 자 이걸 떠나서 지금 수급 쪽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8월 들면 또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어떤 이슈도 또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단기적인 수급 포인트, 수급 관련된 것도 좀 완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조금 완화될 수 있다. 간다 안 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변동성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사실 제가 아까 균형감을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극단적인 어떤 흐름에서 완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딴 종목이 가느냐 이런 극단적인 대결 국면에서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섹터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 아닌가. 한 종목 한 섹터에 목숨 걸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엔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플랫폼 또 심지어 낙폭이 컸었던 카지노 섹터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건 향후의 어떤 증시를 좀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엔터 관련해서 콘서트를 하고 있는 여러 아티스트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앞서도 또 카지노 섹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단체 관광객의 어떤 재개 얘기 뭐 또 양측이 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새로운 섹터에 대한 어떤 강한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섹터, 한 종목에 쏠리는 것보다는 그런 섹터에 대한 관심, 어떤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 어떤 관리가 필요한 어떤 상황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죠. 이 종목이냐, 이 섹터냐 많이 어려우실 건데,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좋은 종목이
좋은 시장을 만나면 갈 수밖에 없다. 결국 갈 놈은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균형감을 가지고 지금은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균형 감각을 길러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